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1572년 조선조 선조임금이 특별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체와 발부는 훼손시키지 않는 게 효도의 시초이다. 그런데 요즘 양반이나 평민 남녀할 것 없이 귀를 뚫고 귀걸이를 달아서 중국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다. 사원부가 나서서 엄벌에 처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조는 이것이 부끄러운 오랑캐 풍습이다 라고 개탄합니다. 얼마 전 저는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백제 귀ետ꼬리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특별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선조임금이 이 특별전을 보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는 생각이요. 세상에 망조가 들었다고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이 특별전은 백제 영역에서 출토된 백제상 귀걸이 216점을 한 자리에 모은 최초의 전시라고 하는데요. 비교 전시를 위해서 신라 보문동 합장분 귀걸이와 가야 합천 옥정고분 귀걸이 등에서 국보 8점, 보물 26점이 출품되었고요. 이 밖에 고구려와 고려, 조선시대 귀걸이까지 모두 1021점의 귀걸이가 나왔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명품 귀걸이가 총 출동한 겁니다. 삼국 귀걸이는 각각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보기에 외형상 백제와 신라 귀걸이에 도드라진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신라의 여성 무덤에서 주로 출토되는 굵은고리 귀걸이가 백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제에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가는고리 디자인을 선호했다는 뜻이죠. 공통점도 보입니다. 백제 귀걸이는 고구려의 특징인 일체형 구조를 받아들였고요. 장식과 고분억을 매다는 디자인은 신라 귀걸이를 닮았다고 합니다. 삼국이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던 적대적인 시기, 즉 6, 7세기였는데도 미적 감각은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패션을 향한 마음은 반목과 전쟁도 초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전의 백미는 뭐니뭐니 해도 무령왕과 왕비가 직접 매달았던 명품 귀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령왕과 왕비 합장면은 1971년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로 공사 도중에 우연히 발견되었죠. 고분석 명문 지석에는 무령왕은 523년에 서거하고 525년에, 무령왕비는 526년에 돌아가셔서 529년에 합장했다 했죠. 이렇게 4년 간격으로 묻힌 부부의 곁에는 수많은 금제 유물이 착장한 그 상태로 쌓여 있었는데요. 발굴 때는 몰려드는 기자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하룻밤 사이에 심지어는 삽으로 훑어내서 쌀자루에 썰어 담는 그런 흑역사도 갖고 있죠. 훗날 그렇게 수습한 유물들을 하나하나 정리 분석했는데요. 그 중에 2007년에 무령왕 부부의 장신구 가운데서 29건 64점을 대상으로 한 비파괴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어냈죠. 바로 상당수 금제 장신구의 금순도가 24K, 즉 99.99%에 거의 근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무령왕의 머리맡에서 확인된 금제 관장식의 부위별 금 함유량은 98에서 99.07%, 즉 23.5에서 23.8K로 측정되었습니다. 무령왕의 귀걸이는 어떨까요? 몸체에 두 줄의 드리개 장식을 한 귀걸이인데요. 분석 결과를 보면 98에서 99.84%, 즉 23.5에서 24K의 금 함유량을 보였습니다. 그럼 무령왕비의 금제 관장식은 어떨까요? 재료로 쓰인 금판의 금 함유량은 남편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관장식 끝부분은 순금이 아니라 순동판의 수은을 이용한 도금 금동 제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비의 귀걸이를 볼까요? 왕비의 귀걸이 한 쌍은 몸체에 가는 고리 한 개를 연결하고 이 가는 고리에 다시 두 줄의 드리개를 연결한 형태인데요. 이 귀걸이의 부위별 금 함유량은 98에서 99.8%, 즉 23.5에서 24K에 이르렀습니다. 이 귀걸이의 동쪽에서 나온 또 하나의 금제 귀걸이 한 쌍 역시도 97에서 99.83%, 즉 23.3에서 24K로 측정되었습니다. 무령왕비의 목걸이는 98.2에서 99.1%의 순도를 보였고요. 그 중에 9개의 마디를 이어붙인 구절 목걸이는 99에서 99.1%에 달했습니다. 또 왕비의 머리 오른쪽과 가슴 부위에서 출토된 금모자 9분억을 비롯한 금제 모자의 금 함유량은 99.87%, 즉 24K로 밝혀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금제 관장식과 금 귀걸이, 금 목걸이 등 왕과 왕비가 직접 착용한 물품은 이른바 409, 즉 99.99%의 순금제였다. 그것을 추구했다 라는 겁니다.
반면 무령왕 부부의 몸에 착장되지 않고 그 부품으로 사용되었거나 단순한 부장품으로 넣은 물품은 상대적으로 금 순도가 낮은 재료, 즉 91%에서 95% 정도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신라 고분은 어떨까요? 경주 보문동 합정묘 중 굴식 돌방무덤에서 출토된 국보 순금제 귀걸이 한 쌍은 금 함유량이 92.3에서 97.76%가 됩니다. 무령왕릉의 순도보다는 낮은 편이죠. 이외에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장신구는 대부분 금, 은, 합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문동 합정묘 중에 돌무지 덧널무덤에서 나온 귀걸이는 금은 합금, 즉 금 71%, 은 28%입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금 유물인 금관 역시도 마찬가지죠. 금관의 세음 장식을 기준으로 보면 금관 6점의 금 함유량은 80에서 89% 선이었습니다. 교동금관이 가장 높았는데요. 89.2%였고요. 황남대청 북분 86.2%, 금관총 85.4%, 천마총 83.5%, 금령총 82.8%, 서봉총 80.3% 순으로 낮아졌습니다. 관태 즉 둥근 밑동의 금 함유량 역시도 88.1%에서 81.4% 사이였습니다. 금관과 함께 출토된 새날개형 관장식의 경우도 83%에서 87%였습니다. 목걸이 역시도 71%에서 98%로 다양했습니다. 허리띠와 허리띠 장식의 경우도 대략 75%에서 85% 사이의 금 함유량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제 무령왕 부부는 24K 즉 순금을, 신라 왕들은 금은 합금을 선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궁금증이 드시죠? 신라 왕과 왕족은 왜 백제 무령왕 부부처럼 순금을 지향하지 않은 것일까요? 물론 단순히 금의 함유량이 높다고 해서 백제의 금 제품 기술이 신라의 수준을 능가한다 라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금은 부드러운 성질을 갖고 있죠. 그렇게 순금만 사용했을 경우는 연성이 강해서 굽어지거나 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금에 은을 섞으면 광택을 낼 수도 있죠. 따라서 신라의 경우는 더 강하고 더 반짝거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금관 등에 은을 적절하게 섞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라 금관의 경우 은을 적게 섞었든 많이 섞었든 무척 약하거든요. 그러니 단순히 강도를 높이려고 은을 섞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신라의 경우 5세기 초반에서 6세기 초반 약 100년 동안 황금 문화의 유행으로 금 소비량이 급증했는데요. 그에 따라 금 부족 현상을 빚게 돼서 불가피하게 금은 합금 제품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백제 역시도 황금 생산이 용이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갱이 강국 즉 한성 함락과 공주 천도 이후에 쪼그라든 국력을 추스리고 다시 강국이 되었음을 선언한 무령왕과 그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생전에 당대 최고의 장인이 만든 명품으로 치장했을 것이고 두 분이 서거하자 그 유품을 그대로 묻어주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방증 자료가 있습니다. 무령왕의 귀걸이 한 쌍 중 한 점을 보면 끊어진 부위를 금실로 꿰맨 흔적이 있는데요. 무령왕이 생전에 이 귀걸이를 달고 다니다가 끊어지자 보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또 무령왕비가 찾던 용문이 은팔찌 안쪽에 새겨진 명문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팔찌에는 달이라는 장인이 520년 2월에 대부인 즉 왕비를 위해서 230주의를 들여서 만들었다 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520년이면 무령왕비가 서거하기 6년 전의 일이죠. 백제 최고의 장인이었을 다리가 왕비 한 번을 위한 팔찌를 제작한 뒤에 자신의 사인을 새겨놓은 게 아닐까요? 무령왕비를 위한 한정판 명품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각 한 쌍씩 출토된 무령왕과 왕비의 금제 관장식과 왕의 반지 등을 보면 한 사람 작품이 아닌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장인이 동시에 하나씩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무령왕비의 목재 두침 즉 베개에서 갑과 을의 명문이 확인되었는데요. 이것은 두 사람의 봉황을 두 사람의 장인이 각각 만들었다라는 방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에 전시 설명을 들으면서 평소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냈는데요. 바로 귀고리와 귀걸이 용어였습니다. 우선 특별전 제목이 귀엣골이지 않습니까?
이 귀액걸이가 귀고리의 옛말이라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까지 귀거리가 아니라 귀고리를 표준어로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귀거리와 귀거리 모두 표준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두 용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답니다. 귀고리는 귓불에 다는 장식품의 의미로 더 오랫동안 사용해왔답니다. 예전부터 귀고리는 둥근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착용했는데요. 그래서 귓불에 구멍을 뚫고 안정적으로 고정을 시키려면 고리 모양이 가장 알맞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조 선조임금은 바로 남자들까지 귀를 뚫고 귀고리를 다는 풍습을 개탄한 겁니다. 선조 같은 군주가 귓불을 뚫는 것을 금지하면서 고리 모양은 점차 사라지고 귓바퀴에 거는 새로운 거리 모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귀고리가 귀거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귀고리가 표준어였는데요. 그만큼 귓불을 뚫고 고리를 매다는 귀고리의 역사가 귀거리의 역사보다 더 뿌리 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500년 전의 명품 귀고리를 보고 싶다면 지금 국립공주박물관으로 오픈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